자, 3.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장점, 단점. 시설급여의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는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가 쉽다. 대상자의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이게 단점이죠. 자, 재가급여의 장점은 뭐예요? 재가급여,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단점은 뭔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돼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편적으로 있으니까 혼자 서비스 하다가 응급상황 시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단점이죠.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평가가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대상자의 욕구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있죠. 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서비스 제공 시 이동 시간이 걸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특별현금 급여. 특별현금 급여에는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이렇게 두 개를 볼 수가 있죠. 요양병원 간병비도 있는데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지를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가족요양비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 기간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이유 등으로 인해 가족이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가족요양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도서벽지, 천재지변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가족요양비로 가시면 돼. 자,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누구한테 지급해줘요? 수급자에게 지급해줘요. 이것 또한 장기요양 시설이 아니에요. 승인받지 않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이제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특별 장기요양 급여와 같은 서비스를 받았다. 이럴 때 주는 특별현금 급여가 뭐라고요? 특례요양비. 예. 자, 장기요양 요원이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방문요양, 방문 목욕의 장기요양 요원은 누구예요? 요양보호사. 예. 재원조달은 장기요양 보험료가 60 내지 65%, 국가지원이 20%, 본인 부담금은 15 내지 20%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불하게 돼 있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돼요? 40 내지 60% 경감합니다. 이게 19년도 개정판에 바뀐 거예요. 아셨죠? 40 내지 60%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월 한도액 초과액과 비급여 항목 전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월 한도액에 초과된 금액 1등급이 사용하는 월 한도액이 있는데 그거를 초과돼서 사용했다.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비급여라는 거는 식비 또는 이용, 미용 이것이 뭐냐? 비급여예요. 이거는 누가요? 전에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급여 종류별 본인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 선생님들 한번 책을 보시고요. 자, 5.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이거는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지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해야지 되죠.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전화로 신청을 해도 거기 기관장님이
집으로 방문 상담을 와주셔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어르신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계획을 세워진 다음에 하는 일이 뭐야?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아셨죠? 계약을 체결했으면 서비스가 제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모니터링 언젠간 종료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서비스 제공 계획이 네모난 칸에 빈칸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서 계약 체결이 있겠지. 계약 체결 전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계획을 수립해요. 있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네모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계약을 해야지. 이런 요 두 개 가지고 시험 문제가 간혹 나왔어요. 아셨죠? 자, 1번 장기요양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간에 제출을 해요. 복사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실시하고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해야지 되는 것은 기능상태 평가, 욕구 평가. 아셨습니까? 예.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어르신의 기능 상태를 평가해야죠. 어르신이 수술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것이 있고 요양보호사 도와줘야지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해가지고 기능 상태를 평가해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욕구 평가를 해요. 그래서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가지고 무엇을 해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만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만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욕구평가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욕구평가라고 한다. 자,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서 복지용구 급여 내용을 확인하여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도록 안내를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나오면은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는 사용 가능한 품목, 사용 불가능한 품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어르신한테 사용 불가능한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뭐 이런 거겠죠. 있죠. 그러면 3등급 어르신한테 사용 불가능한 품목은 침대, 욕창 예방 매트레스 이런 거죠. 아셨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이 각각에 들어가는 내용을 구분해서 알으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자, 장기요양 인정서에는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유효기간이 들어갑니다. 유효기간. 예, 유효기간이 들어가고요. 종류 및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급자 주의사항이 들어가요. 자,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표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돈 얘기가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돈 얘기냐? 월 한도액, 월 한도액,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 이게 다 돈 얘기죠. 돈과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류 및 오케이 횟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종류 및 내용이 있어요.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시설 급여냐 또는 뭐예요? 재가 급여냐 이렇게 가요. 근데 종류 및 횟수에는 뭐가 있냐면요. 방문 요양 180분, 뭐 주 5회, 방문 목욕 60분, 주 1회 이런 식으로 종류 및 횟수가 나타나.
자,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에 나오는 내용은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2019년 7월부터 2022년 뭐 7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이 나오고 종류 및 내용. 그래서 1등급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2등급, 1등급, 2등급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가면은 재가급여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수급자 안내사항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몇 프로 경감된다? 60% 경감된다. 이게 바뀌었어요. 19년도에 60%로요. 자, 3. 월 한도액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비급여에는 식대비가 들어가고요. 이용, 미용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 안 하면 6회 몇 회요? 6회 이상 납부 안 하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보험료를 몇 회 미납하면은요? 6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번 이 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신청은 며칠 이내? 90일 이내. 6.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렇게 가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헷갈려해. 야, 어느 거는 90일 전이고 어느 거는 90일에서 30일이지 이렇게 가거든요. 이 신청은요. 오늘 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아니 우리 아버님은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4등급을 줄 수가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러고서는 그 당일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언제까지? 90일까지. 근데 갱신 신청은 90일 전, 30일 전까지. 왜 30일이라는 기간이 있냐? 신청을 하고 등급이 나오는데 며칠 걸려요?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30일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가족요양비인 경우는 지급 계좌를 특별현금 급여 수급 계좌로 신청 변경할 수 있다. 이거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바뀐 내용이에요. 아셨죠?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 인정서의 종류 및 내용에 가족요양비로 들어와 있으면요. 지급 계좌를 특별현금 급여 수급 계좌로 신청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2.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1.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가 뭐예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요. 자,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상자나 가족이 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에 나온 거를 기준 잡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종류 및 횟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어르신을 조사하러 가서 이 어르신의 욕구평가를 기능상태 및 욕구평가 이런 거를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아, 이 어르신은 방문 요양은 180분만 해도 돼. 주 5회. 방문 목욕은 40분 이상 주 1회 이런 식으로 종류 및 횟수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 잡아서 서비스 계획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장기요양 기간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또한 뭐예요?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예요. 아셨죠? 여기에 환자의 상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기능상태, 욕구평가 이런 것들이. 자, 이용 가능한
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할 수 있죠. 자, 6. 장기 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 이거는 선생님들하고는 좀 약간 관련성이 없어요. 등급 외자기 때문에. 자, 3. 요양보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1. 요양보 업무의 목적. 매슬로의 기본 욕구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야? 안전의 욕구 있죠.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욕구.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니까 뭐예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3단계에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존경의 욕구, 존경, 타인에게 지위나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단계. 그래서 존경의 욕구가 해결이 되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 마지막이 뭐야? 자아 실현 있죠. 그래서 가장 상위의 욕구로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부터 도와줘야지 된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욕창 예방을 위해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 주어야지 되는 것은 매슬로의 기본 욕구 중 어디에 속하죠? 안전의 욕구에 속하죠. 예. 자, 2. 요양보 업무의 유형과 내용. 선생님,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선생님. 자주 나와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특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지고 시험 문제 더 자주 나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주로 간병인들이 하는 서비스. 주로 누가요? 간병인들이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신체 기능 유지 증진 밑줄자. 다음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서는 답이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이게 이제 답으로 많이 표기됐었어요. 꼭 좀 이해하셔요.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뭐야? 가사 지원 서비스에 속하죠. 가사 지원 서비스. 그래서 가사 지원 서비스에는 취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장보기가 들어가죠. 장보기. 그 다음에 청소, 주변 정돈, 세탁.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죠. 그래서 외출 시 동행에는 은행, 관공서, 병원, 산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상 업무 대행에는 물품 구매, 약 타오기, 은행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이 있죠. 자, 정서 지원 서비스는 뭐예요? 말로 하는 서비스, 립 서비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는요. 치료, 훈련, 재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훈련, 재활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셨죠? 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뭐가 있어요? 행동변화 대처. 다음 중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의 표준 서비스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뭐라고요? 행동변화 대처. 있죠. 우리 특수 요양보호 강론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서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시 대처 방법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치매 대상자의 행동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그래서 행동 변화 대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아셨죠? 자,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는 침구, 린넨 교환, 정리,
그다음에 환경 및 물품, 세탁물 관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3.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기본 원칙. 이거는 선생님 빨간 별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 이건 꼭 알고 가셔야지 돼요. 1.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한. 아셨죠? 최대한. 선생님 시험 문제 지문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한까지는 좀 아니지. 내가 어르신 돌봐주러 갔는데 이러고서 오답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아셨죠?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하라고?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번.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르신하고 요양보호사는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아이고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도와줘서 고맙수. 이러면 뭐야? 아니 어르신이 계셔서 제가 직장이 있으니까 저는 어르신한테 감사하죠. 이러면서 있죠.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3번.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후에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기본이죠. 동의를 받아서 누누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4번.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6.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7. 서비스 변경 대상자와 의견이 상출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빨리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와준다. 안 되어 있죠. 의식이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지만 의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시설장한테 보고해야지 돼요. 아셨죠? 자, 8번. 맥박, 호흡, 체온, 혈압 측정, 흡인, 위관 영양,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및 투약. 경구 및 외용량은 제외하고요. 모든 의료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 8번 하나만 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나왔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경구약 있죠. 혈압약 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 외용약, 안약, 안연고, 귀약 있죠. 응급상황 시 비상약품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욕창 예방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9번.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나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이제 4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보호사의 역할 6가지가 나오죠. 이것 또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은 네모난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대상자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돌본다. 선생님, 요양보호사가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받는다. 이건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디에 속해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속해요.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보수교육, 직무교육, 지식과 기술 이러면 뭐예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자, 정보 전달자의 역할.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인에게 전달하며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 가족에게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문제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및 특이사항을 의료인에게 보고한다. 또는 의료인의 주의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디에 속한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 있죠? 보고한다, 알려준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 자, 세 번째, 관찰자의 역할. 신체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아셨죠? 왜냐하면 관찰한다가 나오니까 문제. 호흡곤란이 있는지 지켜본다. 투약 후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치매 증상이 더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배우자 사별 후 심리적인 상태를 살펴본다. 있죠? 지켜본다, 살펴본다. 이러면 뭐야? 관찰자의 역할. 이렇게 가죠.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야? 심리적인 안위를 도모한다. 안위를 도모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디에 들어가요?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그러니까는 말벗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위를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동기 유발자의 역할. 대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건 뭐예요? 동기 유발자의 역할. 그래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요. 자, 마지막으로 옹호자의 역할.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은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선생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야? 대상자의 입장에서 지지해주는 것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디에 속해요? 옹호자의 역할. 선생님 편들어준다 그러면 편들어주는 그 자체가 옹호자의 역할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대상자의 입장에서 지지해준다. 이러는 거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어디에 속한다? 옹호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꼭 좀 이해를 하고 가셔요. 아셨죠? 예.